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로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는 싱글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긴 이야기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거든요. 저는 8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자다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지연아, 조용히 해. 엄마랑 나가자. 엄마 어디가? 하고 물었더니 쉿! 조용히 신발 신어. 라고만 하셨죠.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엄마 손만 꼭 잡고 따라 나섰는데 엄마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엄마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시집살이를 못 견뎌서 저를 데리고 도망친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어린 저도 알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머니와 헤어진 건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와의 추억은 있었기에 가끔 그리워하기도 했죠. 그렇게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외할머니가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는데 외로운 건 어쩔 수 없었죠. 엄마는 식당일, 공장일, 청소일 안 가리고 다 하셨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미안해서 악착같이 공부했고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8에 남편을 만나게 됐죠.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 대리였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다정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꽃을 사오고 매일같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늘 제 편이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사실 저는 걱정했어요. 편모스라의 작은 출판사에 다니는 며느리가 3대 독자를 키운 시어머니 마음에 차실까 걱정됐죠. 게다가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많이 걱정하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제게 슬쩍 물어보셨죠. 지연아, 그 사람 시어머니가 좀 까다롭다며? 엄마 괜찮아. 남편이 다 알아서 한대. 알아서 한다는 말 믿지 마. 결혼하면 달라지는 게 사람이야.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국을 떠주시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랬어. 네 아버지도 결혼 전엔 다 해준다고 했어. 엄마 그건 옛날 얘기잖아. 그럼 좋겠다. 요즘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 없겠지?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에이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처럼 시집살이가 어딨어. 그래, 뭐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근데 기억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이때는 엄마가 괜한 걱정을 사서 한다 싶었는데 역시 어른들 말은 틀린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정말 달라졌거든요. 첫 만남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눈치였습니다. 음식점 개인실에서 마주 앉았는데 시어머니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을 여셨죠. 그래서 아버진 뭐 하시는 분이니?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했는데 남편이 대신 대답해줬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차마 말 못해서 둘러댄 거였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집을 나와서 살고 있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은요? 연락 안 하고 지내요. 재산은 부동산 같은 거. 품평회 같은 분위기에 기분이 더러워지려는 찰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이 어머니!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왜? 아이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결혼이잖니. 그렇게 말하고는 절 보더니 한숨을 쉬며 크게 말하는 겁니다. 아휴, 뒷배경이 영 허술하네.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여자를 만나는지. 첫 만남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뇨. 그 뒤로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첫 만남이 끝나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처음엔 다 저래. 원래 저렇다니? 나한테도 엄격하셨어. 근데 정들면 따뜻하신 분이야. 그래? 내가 잘 말씀드릴게. 걱정 마.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안심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잘 모아서 집 사는 데 더 보태기로 했거든요. 하객도 많지 않아 제 쪽은 회사 동료들이랑 대학 친구 몇 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장 들어오시자마자 인상을 쓰시면서 짜증을 내시더군요. 이게 예식장이야? 창고야? 어머니 예쁘잖아요, 아담하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빈정거렸습니다. 아담해? 그냥 좁은 거지. 내 체면을 생각했으면 이런 곳에 결혼식장을 잡으면 안 되지. 너희 때문에 일부러 하객들도 초대 많이 못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결혼식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도 않았죠. 음식 이게 뭐야? 뷔페가 이렇게 부실해? 꽃장식이 왜 이래? 성의가 없어. 하객이 왜 이렇게 없어? 집안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 다 간 뒤에 남편이 자리 비운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셨어요. 너 때문에 좋은 혼처 다 놓친 건 알고 있니? 네? 그게 무슨... 같은 아파트 권사장 딸 있잖아. 아버지가 병원장이야. 그 집이랑 맺어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너한테 홀려가지고. 그러니까 잘해. 못하면 나가는 거야. 알았지? 어이없는 요구에 대답을 못하고 쭈뼛거렸어요. 대답! 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가셨고 저는 드레스 입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결혼식 날 이런 말을 듣다니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이 함정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왜 그러냐고 묻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결혼식 날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앞으로 잘하자 다짐했어요. 내가 남편과 사는 거지 시어머니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뒤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하는데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어려운 요청을 꺼냈습니다. 시댁 근처로 이사하라고 말이죠. 가까워야 내가 살림이라도 가르쳐주지. 저는 솔직히 남편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좋지 여보. 어머니 가까이 있는 게 좋아.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것도 쉽고. 그치만 어머님은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또 그 이야기야? 알고 나면 괜찮은 분이라니까. 솔직히 나도 본가가 가까이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솔직히 정말 싫다고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신혼이었잖아요. 시작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댁 가까운 곳에 집을 옮기게 됐고, 그저 가까운 곳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순환은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같은 아파트 부녀회 모임을 하셨는데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집에서 모임을 여셨죠. 아파트 상가 쪽에 분식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점심 먹으러 갔다가 그 모임분들을 봤어요. 가게 안쪽 테이블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들어온 줄 모르셨나 봐요. 저는 입구 쪽에 앉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어머, 정숙씨, 얼마 전에 권 사장 네 딸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성함이 정숙이에요. 제 귀가 쫑긋해졌죠.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니까요. 우리 아들은 왜 그런 애랑 만났는지. 너무 아쉬우시겠다. 권 사장 남편이 병원장이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기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권 사장 딸이 내 며느리면 우리 아들 인생이 확 폈을 텐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병원장 사돈이면 우리 지역이 어디 가서 명함 내밀어도 당당하잖아요. 그 집안 며느리였으면 손주들 공부도 다 시켜주고 얼마나 좋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더군요. 우리 며느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다 할 배경도 없고. 우리 지역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한테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걔 때문에 좋은 혼처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눈이 없어요. 그저 얼굴 반반하고 몸매만 좋으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공공연하게 시어머니가 제 말을 하고 다니는 건 알았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고 모욕적일 줄은 몰랐죠. 국수가 나왔는데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그렇게 싫으셨던 거구나. 처음부터 저는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울면 창피하니까요. 국수도 먹지 못하고 국수값만 내고 나왔는데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보며 전 고민하다 이 사실에 대해 말하기로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어머니 부녀회 분들 얘기 들었어. 뭔 얘기? 나 때문에 좋은 혼처 다 놓쳤다고. 권 사장 딸이랑 맺어주려 했다면서? 남편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더군요. 또 그 이야기야?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부녀의 사람들한테 내 흉을 보시는데? 흉이 아니라 그냥 수다야. 아줌마들 다 그렇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하다니. 내 욕을 듣고도 어떻게 평온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어디 수다야? 날마다 구박받는데? 제 하소연에도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귀찮은 아이 대하듯 말하더군요. 여보, 나 오늘 피곤해.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그럼 난?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어. 구박도 이런 구박이 없잖아. 이러다 아파트 내 모든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구박이 아니라 관심이야. 며느리니까 살림 가르쳐 주시려는 거지. 관심? 관심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겠지. 남편은 말이 안 통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보이는데 그때 엄마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결혼하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연애할 땐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내가 다 지켜주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남편에 대한 신뢰를 아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으로 산다고 그간에 잘해줬던 기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부터 남편은 점점 야근이 많아졌습니다. 수상한 마음에 남편 핸드폰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잠든 사이에 몰래요. 별일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라고 저를 달래며 남편의 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서로 공유했었으니까요. 솔직히 여태 한 번도 남편 폰을 열어본 적 없어서 비밀번호가 바뀌면 어떡하나 했는데 한 번도 손댄 적 없다 보니 비밀번호가 그대로더군요. 카카오톡을 열었더니 수진 하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트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데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나도 수진이 덕분에 행복해. 다음 주에 또 보자. 기다릴게. 그 사람은 빨리 정리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리하겠다는 그 사람이 저라는 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리고 몰래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회식이라고 나갔을 때 저도 따라 나가서 미행했어요. 남편 차 뒤를 쫓아갔더니 시내 호텔 앞에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한 여자가 나왔는데 예쁘고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둘은 사이좋게 손잡고 웃으면서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걸 본 저는 주차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장면이 묘하게 서럽고 화나고 슬픈 거예요. 아, 진짜구나. 진짜 바람 피우는 거구나. 울면서도 증거 사진을 찍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지려면 더 큰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벼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감시한 지 일주일쯤 되던 날 새벽 3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받았죠.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디요? 어떻게 된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도 어려울 정도라서 빨리 오세요. 새벽에 옷을 입고 가방만 들고 뛰쳐나가는데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 묻더군요. 여보, 어디가 이 새벽에?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남편이 이대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제게 한마디 하고는 다시 눕더군요. 아, 그래? 내 차 몰고 가. 나 내일 큰 프로젝트 때문에 늦으면 안 되니까 내일 가볼게.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고 괜찮냐는 말도 없었고 그냥 돌아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저는 남편을 향한 일말의 신뢰조차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친정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출혈이 심합니다. 게다가 잡히지도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출혈 부위가 너무 깊어요. 수술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절벽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앞에서는 나를 찌르려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깊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계속 이어진 절망적인 일들에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의 절망스러운 말을 듣고 저는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가득 돌이 들어앉은 것처럼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 9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너 왜 집에 안 오는 거니? 제사 같은 거 이제 안 하고 빠지고 싶니?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어머니,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요. 지금 병원에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사 음식은 누가 하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친정엄마가 쓰러졌다고 했는데 제사 음식 타령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이런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네? 내일 너희 시아버지 제사잖아. 음식 누가 준비하냐고. 어머니, 지금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니까요. 그게 제사랑 무슨 상관이야? 제사는 제사지. 네 엄마 일은 네 엄마 일이고. 제사 음식 목록 문자로 보낼 테니까 저녁까지 준비해놔라. 못하겠으면 우리 집안 며느리 때려치우고. 시어머니와의 통화는 상처만 남겼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저는 제사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화와 연락이 오는데도 다 무시했어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상관없다 싶었거든요. 엄마는 사흘 동안 의식을 못 찾으셨고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밤새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의식을 찾지 못한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나 막막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묻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홀로 엄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부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얼굴 봐야 화만 나고 열만 날 텐데 봐서 뭐하나 싶어서요.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첫째 날 오긴 했는데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1시간 만에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게 잘못됐다. 넌 어쩜 그런 인간이냐 소리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졌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3일장을 치르던 마지막 날, 저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못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와 많이 닮아 있으셨어요. 첫 딸은 아버지를 닮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반가운 마음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절반이 되어버렸죠. 친아버지와는 교류를 하며 지내게 됐지만 필요 이상으로 친해지려 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전 이미 전처의 자식일 뿐이었으니까요. 5살 이후로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 그것이 딱히 힘들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엄마가 살던 집에 머물렀습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았고 어지럽기도 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스트레스로 힘드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겠지 했어요. 그래도 찜찜해서 혹시나 싶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하더군요.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네? 임신이에요. 아기 심장 소리 들려드릴까요? 의사는 초음파 화면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내 아기 심장이요. 아이가 생긴 것은 기뻤어요. 엄마가 주고 간 아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각별했죠. 그래서 이혼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이혼에 대해 확고한 생각이었지만 아이가 생겼으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였죠. 아빠 없이 큰 제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한평생 가지고 살았으니 그런 외로움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한 번만 남편이 아이 소식에 저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면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고요. 근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는데 평소에 저한텐 절대 그런 목소리 안 쓰거든요. 안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남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나도 사랑해.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저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임신 소식 자체를 그냥 숨기기로 했습니다. 내 아이를 저 인간들이 휘두르게 놔둘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결정을 확신으로 바꾼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제게 찾아와 이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아이의 존재를 들킨 줄 알고 바짝 놀랐어요. 예, 너는 벌써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손주 소식이 없어? 제가 아무 대답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너 설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시간 좀 내라. 좀 이따 병원 가보자, 나랑 같이. 어머니, 오늘은 몸이 안 좋은데 다른 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막무가내로 데려갔습니다. 이때쯤이면 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 뭐 들키면 들키는 대로 어쩔 수 없다 싶었죠. 안으로 들어갔더니 원장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시어머니를 보더니 반갑게 어이 정수가 오랜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빠 잘 지냈어? 얘가 우리 며느리야 라고 하시니까 원장이 절 보면서 아 이분이? 라고 하셨는데 뭔가 눈빛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랑 눈짓을 나누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검사를 받았어요. 피검사, 초음파 검사 전부요. 한번 받았던 거라 어떤 검사를 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대기실에 기다리라는데 이상한 걸 목격했죠. 원장이 제 검사 결과지를 시어머니한테 먼저 보여주더군요. 시어머니가 뭔가 읽으시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굳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죠. 검사 결과는 나왔는데요. 자궁에 문제가 있어요. 난소 기능도 좋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제가 임신 8주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불임이라는 거예요? 네, 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더군요. 에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2년이 돼도 소식이 없지. 그래서 어쩔 셈이니 우리 아들, 우리 집안 3대 독자야. 두 사람의 열연에 웃음이 나올 뻔한 걸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가 원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아마 제가 불임이라는 걸 이유로 아들과 이혼시키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권 사장 딸과의 결혼도 날아갔잖아요. 게다가 아들은 배경도 없는 며느리에게 홀라당 넘어갔고 뭐 지금이야 그 콩깍지도 다 떨어진 건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긴 했지만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했어요. 뱃속 아이는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어요.
우리나라 법에 불임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건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걸로 이혼해주는 대가로 위자료 명목의 돈이나 왕창 챙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조만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 불임 사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나를 잘 잡으셨더라고요. 자기 생일엔 눈에 가시 같은 저를 내쫓을 생각에 싱글벙글이시더라고요. 재혁아, 너 네 와이프에게 산부인과 검사 결과 들었니?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아직도 이야기 안 했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떡하니?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요? 네 와이프 불임이래. 내가 너무 애가 안 생기니까 병원 가서 검사 다 했거든. 근데 불임이라지 뭐냐? 너 사기 결혼 당한 거야. 아주 저를 천하의 몹쓸 년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그 이야기에 갑자기 화를 내며 저한테 소리쳤어요. 뭐? 당신 우리 집에서 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나도 3대 독자인데 애가 안 생기면 어떡하냐고. 손이 중요한데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어. 이를 어쩜 좋니? 이게 다 네 와이프 탓 아니니? 이러면 곤란해. 우리 집에선 무엇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결혼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래놓고 애가 안 생긴다고 이혼하겠다고? 나야 당연히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닌데 집사정도 고려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결하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뭐 이혼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나 했겠죠. 하지만 저도 단순히 나가줄 생각은 없었어요.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다 받고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웬 낯선 여자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예쁘고 젊은 여자였는데 그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남편 외도 상대였어요. 시어머니가 이 여자를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남편이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혼의 명분도 생겼겠다. 그러니 속일 필요 없었던 모양이었죠. 의외인 건 이 여자가 시어머니의 그 높은 조건을 어떻게 통과했냐는 거였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남편의 상간녀가 절 보며 싱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분이 곧 이혼할 며느리예요? 딱 듣기에도 열받는 목소리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앉아, 할 말 있다. 너랑 재혁이 이제 곧 헤어지기로 했지? 그건 아직 이야기 중이에요. 이혼 사유 중에 불임은 없기도 하고요. 이혼 사유의 불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쨌든 너 지금 당장 나가줘야겠다. 얘가 우리 재혁이 아이를 임신했대. 그런데 어떻게 계속 따로 살게 둘 수 있겠니? 뱃속에 가족이 들었다는데. 저는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느라 남편의 상간녀에게 아이가 생긴 것도 몰랐어요. 눈을 감은 제가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이 아이가 새 며느리다. 그러니 네가 나가줘야지 않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랑 저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오길래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새 여자를 데려와? 제정신이야? 어머님도 당신도 바람핀 거 숨길 생각도 없어? 어차피 헤어지기로 이미 이야기 다 됐잖아. 너 달라는 대로 돈 줄 테니까 그만 깨끗하게 헤어져 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해서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바람 피운 주제 뭐가 그렇게 당당해? 정신 나갔어?
그러는 너야말로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그때 시어머니가 탁자를 쾅 치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야! 불임한 년이 뭔 자격으로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야? 전 불임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검사 결과 있잖아. 어머님, 그 검사지 제 거 아닌 거 알아요. 저 얼마 전에 산부인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고요. 자연 임신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동요하는 듯 했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더니 소리쳤습니다. 그 병원을 어떻게 믿니? 네가 꾸민 걸 수도 있지. 어머님이야말로 꾸민 거겠죠. 그 병원 원장님이 어머님 친구분이시라면서요? 피검사를 안 했는데 검사지가 나올 린 없고 그때 그 검사 결과 혹시 어머님 피검사 결과지인 거 아닌가요? 제가 전곡을 찔렀는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군요. 원하시면 대조해 보셔도 돼요. 제 검사 결과랑 그때 어머님이 데려간 병원 결과지. 아니면 대학병원이라도 갈까요? 제 결백을 증명하려면 그것도 괜찮고요. 제 공격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이미 제가 불임이라는 걸 전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을 수밖에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지은 죄가 있으니 뭐라 말도 못하더군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고 상간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남편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제게 삿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이 어디서 헛소리를 해? 그러게요. 찔리시는 거 있어요? 저 사실 지금 이 대화도 다 녹음 중이에요. 뭐라고? 때리려는 것 같아서 제가 피하면서 말했어요. 저한테 손대시면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인터넷에 뿌릴 거예요. 이년이? 그때 남편이 저한테 버럭 소리를 쳤어요. 아, 여보 그만해! 그만하고 이제 그만 나가! 더 볼 것도 없어! 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내가 순순히 나가줄 줄 알아? 어차피 넌 나가야 해. 난 이혼하고 수진이랑 결혼할 거니까 여기에 네 자리는 없어. 너 후회하지 마. 나 이대로 내보내면 너 죽을 때까지 후회할 수도 있어. 후회? 지금 너랑 살고 있는 내가 제일 후회스러워. 그러니까 이만 내 집에서 나가. 네가 소송을 걸든 뭘 하든 이 집 밖에서 해.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기고만장하며 제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들 말 들었지? 꺼져!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다른 며느리 구했으니까! 현관으로 끌려가면서 뒤를 봤더니 상간녀가 소파에 앉아 다리 꼬고 비웃듯이 웃고 있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끝까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받을 때까지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챙기겠다며 방에 가서 제 옷과 중요한 서류만 짐을 쌌어요. 남편은 방문 앞에 서서 빨리 싸! 라고 한마디 더 하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더라고요. 현관에서 나오면서 돌아봤는데 시어머니, 남편, 상간녀 세 사람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나중에 후회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난 법대로 할 테니 다들 소장 받을 준비 잘하고 계시고요. 쫓겨난 뒤 친정어머니가 살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태 연락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이런 무거운 문제로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망보험금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일은 쉬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를 향한 복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는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한 장 가져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가짜 검사 결과지도 잘 챙겼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하는 것과 아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아예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았고요. 어떠한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신 사실을 아파트 살던 지인을 통해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몰래 흘렸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덤비도록 말이죠.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제가 원한 대로요. 며칠 뒤 오후 3시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벨이 울리는 순간 알았어요. 드디어 물었구나. 여보세요? 야!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너 임신했다며? 그게 사실이야? 네, 맞아요. 뭐? 뭐라고? 너 불임이야. 그거 우리 아들 애 아니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 불임인 년이 어떻게 애가 생겨? 바람 펴서 생긴 거지. 대체 어디서 굴러온 씨야?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시어머니 막말은 태교를 위해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나야.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예전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었어요. 왜? 그 아이 내 아이 아니지? 진짜로 둘이서 쌍으로 헛소리 짓거리는 걸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 우리 관계 생각해봐. 이 말이 돼? 당신이 불임인데 어떻게 임신이야?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내가 불임 아니라고 했지. 난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서 증명해 줄 수 있어. 그걸 거절한 건 당신 엄마랑 당신이고. 어쨌든 내 아이 아니야. 확신해. 그러니까 나한테 아이 책임지라는 둥 양육비 달라는 둥 그딴 말 꺼내지 마.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수진이도 임신 중이야. 걔 정신적으로 충격받으려면 어쩌려고 그래. 뻔뻔하기가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쯤 되더군요. 상간녀 임신 중에 본처 임신한 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요? 그렇게 충격받을 일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이쯤 되니 진짜 복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마음의 진정을 얻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보다 다 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이 인간은 자기가 바람 피운 건 생각도 안 하면서 저한테 바람 폈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가 나중에 이런 걸 듣고 제가 진짜 바람이라도 폈다고 생각하면 어쩔 건가요?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쓰레기 전화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며칠 뒤 시어머니랑 남편이 제가 사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둘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휙 내밀었어요. 이거 사인해. 이게 뭔데요? 읽어봐. 글자 모르냐? 읽어봤더니 친자 포기 및 호적 등재 포기각서였습니다. 본인 김지연은 현재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 박재혁의 친자임을 주장하지 않으며 해당 아이를 박재혁의 호적에 등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또한 박재혁과 그 가족은 해당 아이에 대해 어떠한 친권, 양육권, 면접권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 대가로 김지연에게 차후 이혼 소송으로 받게 될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이외에 금 5천만 원을 주도록 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실제로 받아드니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아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으니까요. 게다가 5천만 원에 제 아이를 남의 아이로 둔갑시키겠다는 각서였죠.
이런 걸 왜 쓰라는 거예요? 읽으면 알잖아. 그게 우리 호적에 올리지 말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치셨어요. 어디서 굴러온 씨인지도 모르는 걸 우리 집안 호적에 올려? 미쳤어? 3대 독자 집안에 불순한 피가 섞이게? 남편도 차갑게 거들었습니다. 사인해 빨리. 그 아이 나랑 상관없어.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난 당신이 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여전히 자기 좋을 대로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머저리를 보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이 각서에 사인해도 돼? 걱정 안 돼? 진짜 당신 자식이면 어쩔 건데? 내 자식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지. 솔직히 내 아들이라도 키울 생각은 없고 수진이 자식만 키울 거야. 이때 진짜 울컥했습니다. 이딴 쓰레기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저 입을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었거든요. 당신 아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지? 확신해. 100번 천만 확신해. 그러니까 빨리 사인해. 남편이 펜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그 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마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시간 끌지 않고 빨리. 저도 그 인간들에게 제 아이가 가는 건 막고 싶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각서를 낚아채시면서 얼굴에 화색이 번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원본을 가지고 가서 제게 사본을 주더군요. 됐어.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도 마. 네. 남편은 문을 향해 돌아서면서 뒤도 안 돌아보더군요. 가자 어머니. 더 볼 것도 없어. 나도 바라던 바였으니 그들이 저렇게 좋아할 일도 없었어요. 저는 제 아이를 제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켰고 5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과는 관련 없는 돈이었죠. 게다가 각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제 아이가 필요해져서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유용하게 쓰일 증거였어요. 저런 각서를 쓰게 만드는 아들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된다는 증거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변호사가 제게 그러더군요. 이수진 씨가 실제 이름이 이수진이 맞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그런 사람 없다고 나와요. 이 사람 아마 가명이나 다른 사람 이름 도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상간녀에 대해 조사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나왔어요? 이수진이라는 사람. 이수진이라는 사람 대기업 임원딸 아닙니다. 네? 애초에 이수진이라는 이름도 가짜예요. 본명이 따로 있어요. 서류를 열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수진의 본명은 최민정으로 완전히 이름이 달랐어요. 개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짜 이름을 쭉 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던 거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전과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기죄 전과 2범, 결혼 빙자 사기로 2번이나 걸렸더라고요. 게다가 당시에 현재 진행형 수배 중이었고요. 학력도 가짜, 집안 배경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대기업 임원딸?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 좋은 집안이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더니 전부 다 속은 거였어요. 아휴,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참 불쌍하더군요. 말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지만요. 아직 피해자도 3명이나 있었어요. 전부 남자들이었고요. 결혼하자고 꼬드긴 뒤에 재산 뜯어먹고 사라진 거예요. 갈수록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완전 프로 사기꾼이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시댁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제야 감이 오더군요. 몰래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열심히 사기꾼들한테 돈 물어다 바치고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도 하고 다녀서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지인이 해주는 말에 의하면 상간녀에게 시집와줘서 고맙다며 집 명의도 며느리 앞으로 해주고 남편과 제가 모으던 통장의 카드와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전 며느리한텐 그렇게 구박하고 모질게 굴더니 배경 좋다는 말에 다 퍼주다가 결국 집안 기둥 뽑게 생겼더군요. 그 여자의 모든 것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눈이 멀어도 단단히 먼 거였어요.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나 웃겼어요. 이건 뭐 꽁트도 아니고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던 며느리 내쫓고 집안 말아먹을 전과자 사기꾼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자업자득이죠 뭐.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게 이런 거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미 알맹이를 쏙 빼먹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시어머니한테 익명으로 서류를 보냈어요. 이수진 전과 기록, 가짜 학력 증명서. 이전 사기 피해 내역을 봉투에 넣었어요. 새로운 며느리 스펙이 화려하시네요. 라는 메모도 넣어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요. 확실하게 받아보시라고요. 며칠 뒤 시댁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야, 네 전 시어머니랑 그 상간녀 지금 난리도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이따마다 이게 뭐냐 대기업 임원딸 아니었냐라고 소리 지르는데 복도에 쩌렁쩌렁 다 울리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둘러댔는데 아줌마가 속겠어. 그 아줌마도 한가락 하잖아. 게다가 누가 보냈는지 서류가 너무 확실해서 전과 기록까지 이미 싹 다 조회해보고 따졌다던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엔 이미 늦은 거였어요. 재산 상당 부분이 빠져나간 뒤였거든요. 아파트 명의도 넘어갔고 통장에서도 돈이 다 빠져나갔답니다. 야, 내 돈 어딨어? 통장에 왜 돈이 없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생활비로 쓴 거예요. 게다가 임신 중이었잖아요. 지금은 유산했지만 생활비가 3천만 원이야? 생활비가? 그리고 너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었지? 아니,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하겠어요? 닥쳐!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돈 내놔. 아파트 명의도 돌려놔! 이럴 줄 알았으면 널 이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대요. 절 여기 데려다 놓은 건 어머니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랑 공범 아니세요? 뭐라고? 인연이 지금? 그럼 저도 이만 갈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그러나 그 상간녀도 멀리 가진 못했더라고요. 제 이혼 담당 변호사님이 수배범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가 도망치려는데 시댁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구경하려고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었는데 가족들까지 싹 다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사람이 많아졌어요. 최민정 나와. 숨어있는 거 다 알아. 우리 돈 돌려줘. 당장 돌려내. 여기 있는 거 알아. 나오라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시댁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 오고 주민들이 구경 나오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평화롭던 아파트 단지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죠. 보니까 경찰도 왔더라고요. 피해자들이 사전에 신고해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안 놓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더군요. 결국 상간녀는 경찰에 잡혔습니다. 끌려가면서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여기서 웃긴 건 남편도 공범 혐의로 함께 조사받게 됐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진짜예요. 전 속은 거라고요. 그건 조사해봐야죠. 일단 서로 가시죠. 남편이 경찰차에 실려가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시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지셨어요. 아주머니! 이웃 주민이 급하게 119를 부르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간 시어머니는 쇼크로 충격을 받아 결국 입원하게 됐어요. 원래부터 심장이 약했는데 완전 당해버렸잖아요. 알뜰살뜰 모아오던 재산 대부분이 날아간 거죠. 아파트 명의도 넘어갔고 통장도 텅 비어 있었다네요. 시아버지 유산이랑 자기가 모은 거랑 전부 다요.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침대에서 울부짖었답니다. 그 좋은 집안이라더니 내가 속았어. 그렇게 배경 좋은 며느리 좋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배경 좋은 며느리, 돈 많은 며느리, 그렇게 원해놓고 결국은 그 욕심에 당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욕심보다 더 큰 사기꾼 욕심에 걸려 전 재산 다 바치고 파산한 거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으니 동정할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시댁이야 난리가 나든 말든 저는 3.2kg짜리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 얼굴을 처음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떠오르니 울컥했죠. 작고 빨간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정식으로 DNA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요. 저쪽에서 뭐라고 해도 반박할 수 있게요. 솔직히 전 안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이 권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친자가 맞았죠. 당연히 그 사람 아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세코 평생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두고 제가 바람핀 적 없으니까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 호적은 친정아버지 쪽으로 입적시켰어요. 아버지가 정식으로 저를 딸로 인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김씨예요. 박씨가 아니라요. 그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가 된 거죠. 피가 섞이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남이에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남편의 과거 비뇨기과 의료 기록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재혁 씨 정자수 부족 판정을 받으셨네요. 네? 2019년 기록입니다. 정자수가 정상의 10% 수준이래요. 자연 임신 확률이 극히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불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임신 확률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네요. 아들한테 검사를 받게 했는데 결과 보고 아들에게도 쉬쉬하면서 숨긴 거예요. 아들 불임 들키면 창피하니까요. 체면이 깎이니까요. 대신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시어머니가 아들 결과를 숨기고 며느리만 불임으로 본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악질이네요,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제 임신은 기적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확률을 뚫은 거예요. 정자수가 그렇게 적은데 임신이 되다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군요. 이건 정말 희박한 확률이에요. 로또 당첨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적이라고 봐야죠. 3대 독자를 이어줄 아이가 이렇게 기적처럼 왔는데도 그 복을 찬 건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곧 재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법원에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치셨어요. 그 아이 우리 핏줄이잖아요. 우리 손주예요. 각서 없던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때 저희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판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고 측이 먼저 친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혼인 외 자녀로 모가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아이의 호적은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은 손주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게 됐어요. 친권도, 양육권도, 면접권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이를 볼 권리조차요. 재판 끝나고 법원 앞에서 남편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줘. 내가 잘할게. 당신이랑 아이한테. 내 아들이잖아. 내 핏줄이잖아.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는 건지. 넌 친권 포기각서까지 썼어. 그것도 돈 주고. 그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속은 거야. 진짜 몰랐어. 제발. 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 아이가 진짜 네 아이인지 알아볼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거니까.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니들이 먼저 버렸잖아.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애 아빠 아니라고 부정하더니 이제 와서 아이 아빠라고?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이미 애는 박씨가 아니라 김씨인데. 모질게 말하고 돌아서는 제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드디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로 양육권은 100% 제게 왔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남편 외도 증거랑 시어머니의 불임 조작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에 저에게 유리했죠. 재판부에서도 피고 측의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재산 전부 사기당하고 빈털털이 되셨어요. 아파트도 뺏기고 저금도 다 날리셨어요. 자식한테도 버림받으셨죠. 남편은 감옥이니까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싸구려 요양원 가셨답니다. 얼마 전 친척 대동하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외출해서 오셨는데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위풍당당하시던 분이 허리도 굽고 얼굴도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난 손주 얼굴 보러 왔다. 내 손주잖니. 우리 집안 4대 독자. 그 4대 독자가 손주 아니라고 손주 내치신 분이 당신이세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 내 손주야. 저희 아버지 손주기도 하죠. 그리고 어디서 굴러온 시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호적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각서까지 쓰게 하고. 여전히 반성조차 없는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속에 있던 측은지심이 싹 다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서까지 받아갔잖아요. 제가 사인할 때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번지던 거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 평생 못 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사기 공범 혐의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받았죠. 회사에서도 잘렸고요. 출소해도 갈 데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요양원 행이었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곳이 그곳밖에 없는 거죠.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새로 일하게 됐어요. 총무팀에서 시작했는데 작은 직책이지만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련해주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들이랑 둘만 살기에 크진 않지만 햇살 잘 들어오는 예쁜 집이에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아들이 아기 침대에서 깨르르 웃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진짜로 행복했어요. 아들이 손을 뻗어서 제 손가락을 꼭 잡는데 어찌나 따뜻한지. 앞으론 둘이서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